남편과 사별한 형수와 남편의 동생과의 충격 사연. 딸이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지금 넘을 수 없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 선을 넘었을 때도 저는 여러 가지 감정 속에 휘말렸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 욕망과 외로움이 서로 모습을 드러내기 바빴죠. 특히나 외로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올해 63이죠. 지금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남편 우진이 갑자기 쓰러진 날 말입니다. 병원에서 3시간을 기다렸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 번도 울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 감정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울어도 괜찮다. 하지만 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안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키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정우였습니다. 남편의 동생 정우 말입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정우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더 낮아졌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오셨군요. 정우는 형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마지막엔 제 전화도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정우와 연락을 끊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죽기 전에 후회했을 것 같았습니다. 동생과 화해하지 못한 것을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우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요양병원 관사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 큰 집에서 혼자세요?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혼자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안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정우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그날 밤 저는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 가방, 청진기, 그리고 그가 즐겨 읽던 의학 서적들 말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우가 왜 3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남편은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지 않았던 걸까요? 궁금했지만 이제는 알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적막한 요양병원 관사에서 혼자 말입니다. 장례식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혈압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그리고 작은 초음파 기계까지 말입니다. 남편은 가끔 관사에서도 환자들을 돌봤거든요. 상자에 기계들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의료기기의 소리를 들을 일은 없겠구나. 삐삐하는 혈압계 소리도, 윙윙거리는 초음파 소리도 말입니다. 묘하게 적막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누가 올지 예상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기기 반납 도와드릴게요. 형님이 쓰시던 물건이라.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거절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도련님. 정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의료기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멈춰서더니 말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많이 일하셨네요. 네. 새벽에도 환자가 오시면 진료하셨어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마치 남편의 흔적을 읽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혈압계, 형님이 대학병원 다닐 때부터 쓰던 거네요. 그런가요? 네. 제가 의대생일 때 형님이 사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정우도 의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우가 기계를 상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집으려던 순간 저희 손이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우의 손이 말입니다. 남편의 손과는 다른 온기였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들까요? 죄송합니다. 정우가 먼저 손을 뺐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정우가 기계들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비슷했고 집중할 때의 표정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더 섬세하고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정우가 상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겁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때 정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상자를 내려놓더니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우도 남편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우가 다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도련님. 정우가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마치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기분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49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로 남편을 보낼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49일 동안 바쁘게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는 게 말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병원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어머, 원장님 부인이시네요. 요즘 안 보이시더라. 아주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원장님 드시던 메뉴 가져다 드릴게요. 정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 대신 정우가 앉아 있으니 말입니다. 닮은 듯 다른 얼굴이 묘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소주 한 병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메뉴였습니다. 정우가 소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형님을 위해 한잔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잔을 기울였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따끔했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셨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하셨다고요? 네. 남편이 워낙 무리를 많이 했거든요. 병원 일에 너무 몰두하셨어요.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자신도 그 책임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정우가 안쓰러웠습니다. 도련님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형님과 연락을 끊지 않았다면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계속 잔을 기울였습니다. 2병째 소주를 시켰습니다.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정우가 의대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부하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형수님을 만나셨을 때 정우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랑하셨는데요? 예쁘고 똑똑한 여자를 만났다고 매일 자랑하셨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거든요. 제육볶음을 집으려고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그때 정우의 젓가락과 닿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어 또다시였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닿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젓가락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가 먼저 젓가락을 뺐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계속 이런 기분이 들까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가장 믿었던 사람은 형수님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더는 음식을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말이 너무 진심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분명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를 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우가 저를 위로하려는 말처럼 말입니다. 형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를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슬픈 이야기를 해서.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은 술을 마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위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병원 게스트룸에서 묵겠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가려고요. 그러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의 옷장을 열어서 그의 향기를 맡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도, 그의 따뜻한 말들도 말입니다. 그리고 젓가락이 닿았던 순간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지내며 남편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 옷장, 그리고 화분들까지 말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적막한 집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며 차라도 한 잔 끓여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에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왜 이런 날에? 형님이 좋아하시던 커피 원두 가져왔어요. 정우가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비닐봉지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비를 맞고 왔을까요? 어서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정우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날씨에 왜 굳이 왔을까요?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화장실에서 큰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정우는 거실에서 젖은 셔츠를 벗고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자의 몸을 보는 게 어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젖어서. 괜찮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저는 남편의 셔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우가 입어보니 조금 컸습니다. 남편이 정우보다 덩치가 더 컸거든요. 젖은 셔츠를 건조대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머리에 수건을 덮어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말려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커피를 끓여주었습니다. 정우가 가져온 원두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브랜드였습니다. 향기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향기였습니다. 이 집, 혼자 계시기엔 너무 조용해요. 정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말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정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용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정우가 제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도 말입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웠고 너무 그리웠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말입니다. 위로가 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숨결로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우리의 관계도 그 순간엔 모두 잊고 싶었습니다. 빗소리가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입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와 저는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요양병원을 핑계로 말입니다. 환자들 살펴보러 왔다고, 형님이 하던 일을 도와드리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정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와서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요양병원 정문 앞 벤치에서 말입니다. 형수님, 오늘은 제가 해왔어요. 정우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김밥과 계란말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시락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해주는 것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딸 설인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설인아, 언제 왔니? 방금요. 엄마 보러 왔는데. 설인의 시선이 정우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도시락을 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가 설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저는 설인의 팔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뒤에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벤치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설인이 말했습니다. 엄마, 설마 작은아버지랑?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사이예요? 설인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달이나 됐다고 그래요? 설인아, 2달이에요, 엄마. 고작 2달이라고요. 설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작은아버지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안해, 설인아.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아빠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날 밤 설인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어린 설인이 웃고 있는 사진 말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설인이 사진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때 말입니다. 사진 뒤에 뭔가 써 있었습니다. 설인이 쓴 글씨였습니다. 엄마, 제발. 아빠의 자리만큼은 지켜줘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설인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너무 빨리 잊으시는 것 같아서 슬퍼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설인이 방을 나간 후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의 모습 말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인정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성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용서의 의미인지 실망의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딸에 대한 미안함, 남편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정우에 대한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설인이 서울로 올라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빠의 자리를 지켜달라는 그 간절한 부탁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와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딸에게 들킨 일이 우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부인, 요즘 젊은 선생님이 자주 오시네요. 네. 남편 일을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그런가 보네요. 참 착하신 분 같아요. 아주머니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수님이랑 정우 선생님, 요즘 좀 수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상중인데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면 안 됐습니다. 일요일 교회에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유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권사님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권사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운 건 알아요. 정말 이해해요.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근데 참으셔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권사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정우와의 일을 말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우진 씨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젊으니까 외롭고 힘든 건 당연해요. 하지만 시기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딸도 상처받고 교회 식구들도 걱정하고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련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형수님.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정우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마 정우도 눈치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련님, 네, 형수님. 우리
여기까지만 하죠.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겠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린이도 많이 상처받았고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형수님, 정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정우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슬퍼 보였지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정우가 문을 나서며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정우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정우와 헤어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병원 관사에서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곳에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억, 그리고 정우와의 기억까지 말입니다. 거실에 앉을 때마다 정우가 젖은 셔츠를 벗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일 때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던 기억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딸 서린도 자주 내려와서 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워했고 어색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서린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떠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오세요. 제 근처에서 사셔요. 고마워, 서린아. 하지만 아직도 그분 생각하세요? 서린의 직선적인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정우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말입니다. 남편의 향기가 남아있는 이 집에서 정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이 공간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외곽을 돌아다니며 집을 구했습니다. 조용한 골목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요양병원 관사에 비하면 너무 작았지만 저에게는 딱 맞았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은 대부분 두고 왔습니다.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사진 몇 장만 챙겼습니다. 새 집 근처에 작은 도예 공방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도자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남편이 바빠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이세요? 공방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완전 초보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이 돌아갈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매일 공방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흙만 만졌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여전히 정우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한 번도 걸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땐 나도 사람이었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와 함께 있을 때의 저 자신을 변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외롭고 아팠던 시절의 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첫 번째 작품은 작은 찻잔이었습니다. 모양이 삐뚤어졌지만 제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찻잔에 차를 부어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없는 삶, 정우 없는 삶, 오롯이 저 혼자만의 삶 말입니다. 두려웠지만 해내야 했습니다. 설인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많이 안정되신 것 같아요. 그런가? 네. 표정이 편해 보여요. 설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정우가 그리웠고 때로는 남편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예를 배운 지도 그만큼 됐습니다.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찻잔, 접시, 그리고 작은 화분까지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봄에는 연두빛 새싹을, 여름에는 짙은 녹음을, 가을에는 붉은 단풍을 보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정우 생각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지만 이제는 가끔씩만 생각났습니다. 그것도 아프지 않게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방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이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집중할 때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공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손님이 오나 했는데 발소리가 익숙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말라 보였습니다. 얼굴도 더 야위어졌고 전체적으로 조용해 보였습니다. 혹시 차 한 잔 괜찮을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말수도 적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일어났습니다. 놀랍지도 당황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만남이 오늘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공방 한쪽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찻잔에 차를 우렸습니다. 보이차였습니다. 공방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차였는데 저도 즐겨 마시게 됐습니다. 제가 만든 찻잔이에요. 정우에게 찻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찻잔을 받아들며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평범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예전처럼 간절하거나 애틋하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도련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정우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처럼 가끔 오신다면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게요. 정우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1년 전 같았다면 가슴이 뛰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감정은 많이 식었습니다. 더 이상 설레지도 않았고 애틋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온기만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그저 따뜻한 마음 정도면 말입니다. 과거를 지우지는 않되 새로 시작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과거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형수와 도련님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그저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말입니다.